대한민국 방산업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인 K9 자주포는 2022년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그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10월 폴란드 현지에서는 K9의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와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관계기관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개 팟캐스트였기에 당시에는 K9에 대한 폴란드 현지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루머 정도로만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그 소문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는데요. 폴란드의 자주포인 AHS-KRAB 크라프의 최신형에 기존에도 쓰인 K9의 차체뿐 아니라 K9에 쓰인 각종 최신 기술들이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서죠. 폴란드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하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맞았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2023년 10월 8일 폴란드의 모 군사 전문 팟캐스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HSW와 크라프의 후속 버전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 전에 폴란드에 수출된 K9의 폴란드 현지 라이센스 생산 버전인 K9PL의 개발 및 생산과 별도로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름은 크라프이나 크라프상가 될 것이며 포병 추진 시스템을 통합해 작전 사거리를 기존 40km보다 더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도 개량해 출력도 더 키우고 탄약 정확도와 정밀도도 향상시켜 유효 사거리도 증가시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능동과 수동 보호 시스템을 모두 도입해 방호력을 높이고 표적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모듈형 디자인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곳이 해당 팟캐스트밖에 없던 데다 한화와 HSW, 폴란드 국방부 어디도 이와 관련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당시에는 헛소문 정도로만 여겨졌죠.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이미 K9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던 한화가 뭐가 아쉬워서 폴란드 업체와 공동 개발을 하다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거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렇게 한화와 HSW가 최신형 크라프를 개발할 거라는 소문이 묻힌 지 한참이 지난 2024년 12월 폴란드 국방부에 의해 그 소문이 틀린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3일 폴란드 국방부는 HSW와 로소마크, PGG 등의 자국 방산업체들과 크라프 96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 소식은 같은 날 발표된 K9 지원 차량 250대 공급 계약의 겉절이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우리 자주포인 K9에 대한 게 아닌 폴란드 자주포 크라프에 대한 거였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소식은 31일에 나왔습니다. 23일 생산 계약을 체결했던 크라프가 단순한 기존 크라프의 추가 생산이 아니라 최신형 크라프를 생산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SW 등의 업체들은 최신형 크라프를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납품할 계획인데 해당 물량 중 일부에는 완전 자동 장진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완전 자동 장전 기능은 K9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인데요. 크라프가 단순히 K9의 차체를 쓰는 것을 넘어 K9에 사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로 인해 차세대 크라프를 HSW와 한화가 함께 개발할 거라고 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폴란드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 크라프는 차체를 K9의 것을 쓰고 있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듯 개발 과정에서부터 한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크라프는 99년 폴란드의 나토의 NATO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낡은 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고자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폴란드 자국 기술만으로 한 게 아니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포시는 프랑스의 넥스터에서 만든 155포를 쓰기로 했고 포답은 영국의 자주포인 AS90, 엔진은 독일 것을 쓰되 내부 전자장비들과 차체는 폴란드 자국산을 쓰기로 계획했죠. 문제는 크라프에 결합된 자국산 장갑차 UPG-NG의 차체에서 발생했습니다. UPG-NG의 차체에 사용된 강제가 저질이었던 탓에 포를 쏘면 크게 덜컹거렸고 심지어 차체에 금까지도 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구동계통에까지도 문제가 생김에 따라 폴란드 측은 크라프의 차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K9의 차체였던 거죠. 폴란드 국방부는 한화로부터 K9의 차체를 수입했고 이를 계기로 한화는 크라프의 개발사인 HSW의 지주포 관련 기술도 일부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크라프가 완성되었는데요. K9의 차체를 쓰면서 크라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K구의 차체를 쓰기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크리프가 완성되었는데요. 포함 방수았을 뿐인데 덜컹덜컹. 다른 각도에서 봐도 반동이 심한 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K구의 차체로 바꾼 뒤의 크라프. 이번에는 곡사보다 반동이 더 큰 직사로. 직사인데도 반동이 곡실을 할 때와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어느 각도 방향으로 쏴도 큰 반동이 없습니다. 주포 발사 후 반동이 확 줄었네요. 차체 하나를 K구 걸로 바꾼 것만으로도 성능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크라프는 K구의 차체를 도입한 덕분에 단순히 발사 후 반동만 줄였을 뿐 아니라 방호력까지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152 고폭탄이 터져도 생존성이 보장되고 14호까지는 철갑탄도 막을 수 있죠. 크라프를 통해 K구 차체의 뛰어난 성능을 실감한 폴란드는 차기 대전차 미사일 차량을 만드는데도 K구 차체를 활용하는 등 K구에 제대로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마침내 원조 K구 자체를 대거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크라프 또한 그의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선에 투입되면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올려 그 성능을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그 덕에 크라프가 차체를 빌려온 K구 자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죠. 폴란드 내에서도 크라프 개발에다 K구 원본을 수입함에 따라 K구의 인기와 신뢰도가 더욱 커져 최신 장갑차인 보르숙 보석에 K구의 차체를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쉽게도 보르숙의 차체는 K구의 것이 아닌 폴란드 자체 개발 차체를 쓰기로 결정되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K구 차체의 셰시나 용접 기술 등 K구의 기술이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K구 차체만이 아니라 K구 자체를 통으로 수입하게 된 뒤에도 보신 것처럼 폴란드는 크라프가 그랬던 것처럼 자국산 병기에 K구의 차체나 기술들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조라 할 수 있는 크라프에도 단순히 K구의 차체만이 아니라 K구에 사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까지 적용하려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완전 자동 장전 기능인데요. 앞에서 보신 크라프 사격 영상에서 보셨듯 기존 크라프는 K구의 차체는 썼지만 K구와 달리 장전은 수동으로 직접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되는 최신형 크라프에는 K구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장전이 이루어지게 해 지금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게다가 이 기능은 크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금도 실제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중요합니다. 탑승자가 장전을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차량에서 내려 외부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럴 필요를 없앤다는 건 그 자체로 탑승자의 생존율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괜히 폴란드 측에서 최신형 크라프 개발을 발표하면서 이 기능을 우선적으로 소개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기능이 추가될 것이란 걸 통해 한화도 최신형 크라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폴란드 측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조금씩 보여왔었는데요. 작년 5월 10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크라프의 개발사 HSW와 자주포 분야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크라프의 K구의 셰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최신형 크라프 개발에 한화가 관여할 것이 예고되었던 셈이죠. 8월에는 역시 최신형 크라프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PGG가 크라프의 K구에 사용되고 있는 S&T 다이내믹스제 자동 변속기를 장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크라프가 이제는 단순히 차체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K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이를 두고 어차피 K구이랑 비슷하게 만들 거면 직접 만든다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K구를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크라프를 만든 뒤에도 K구도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게다가 크라프는 우리 K구 차체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부품이나 기술까지도 빌려와서 만든 탓에 라이센스 문제나 기술 이전 문제 등으로 대당 단가가 K구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K구이 수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폴란드가 K구를 차체만 갖다 쓴 건 2015년 당시에는 아직 K구의 세계적인 인지도가 커지기 전이었던 데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차체를 비롯해 여러 부품이나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 짜깁기 하는 형식이기는 해도 자국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국 방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죠.
이것이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어도 폴란드가 K고를 도입한 뒤에도 크라프를 계속 생산하고 최신형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어쨌든 폴란드가 K고의 차체를 도입한 크라프를 생산해 실전에서도 잘 활용하고 관련 기술을 추가로 도입해 개량하는 것은 K고에 있어서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K고의 우수한 자주포임을 입증한 것이 됨과 동시에 유럽인들이 더욱 쉽게 그것도 실전에서 접할 수 있는 크라프라는 형태로 K고에 사용된 기술들이 홍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에서도 K9 자주포와 K 전차에 대한 인기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내쫓기듯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군사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의 방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중동 수출 버전인 KEM이 전차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중동의 방산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대로템과 더불어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KEM이 전차 및 기타 한국산 방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코리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이들 기업이 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탑재한 KE 전차의 성능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교체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전차 도입 시장 규모가 약 18조 원 124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매체는 2025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 참가한 S&T 다이내믹스와 자회사 S&T 모티브가 K 전차에 탑재되는 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비롯해 다목적 전술 차량용 120 박격포 시스템과 23연장 발칸포 원격 사격 시스템, 그리고 K6 중기관총 등을 전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동력계 파워팩은 튀르키예의 알타이 올타이 전차에도 적용되어 하루 200km를 주행하는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 이후 2023년 초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튀르키예와 변속기 및 엔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K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2025년 2월에 S&T 다이내믹스가 한국 육군에 국산 동력계를 탑재한 K 전차를 1,337억 원 9,286만 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 전차의 국산 시스템 통합은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고객에게 향상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EME는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냉각 및 역과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 전차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표준 배치를 유지하며 승무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KEME의 전투 중량은 약 60톤이고 길이 19m, 너비 36m, 높이 25m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동력원으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완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한다. 최대 속도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68km,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0km에 달한다. 또한 이 매체는 중동용으로 개발된 KEME는 이남 서스펜션 시스템과 동적 궤도 장력 시스템도 갖추어 기동성을 향상시켰다고 극찬했는데요. 따라서 이 매체는 KEME에 한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통합함으로써 수출 제한을 해소하고 유지보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EME의 엔진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프로그램에서 운용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현대로템은 KEME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로 탈바꿈시켰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대규모 전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이며 KEME는 이 지역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KEME의 주무장은 자동장전 시스템이 적용된 120-55 구경장 활강포로 프로그래머블 탄약을 포함한 4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부무장으로는 전차장 해치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12-7 기관총과 주포 옆에 7-62 동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중동 국가를 위해 개발된 KEME 전차는 방어력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차체와 포탑이 복합장갑으로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APS과 드론 제밍 시스템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KEME 전차에는 핵 및 생화학 MBC 방호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를 비롯해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 통제 기능으로는 GPS-INS 항법 시스템과 헌터 킬러 기능, 그리고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산 KE 블랙팬서 전차는 수출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변형 모델로 개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KEX는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 KAPS-2과 360 상황 인식 시스템, 드론 대응 기능이 추가된 원격 조종 무장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KPL은 폴란드를 위한 모델로 복합 및 폭발 반응 장갑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무인기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KGF는 폴란드의 방위 능력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임시 전력으로 도입되었다. KN형은 노르웨이를 위해 설계된 모델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개선된 장갑, 그리고 혹한 지역 운용을 위한 특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미 그동안 혹한과 무더위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K 전차는 장고장 없이 강력한 성능을 과시해왔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EME 전차를 마다하고 다른 전차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벨기에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자주포 역시도 중국산 자주포를 주눅들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중동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자주포 시장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점차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크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중국의 자주포 생산 기업인 노린코의 노아라이엔시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SH-16A155 자주포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SH-16어가 공개된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1월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해외에서 전시되는 첫 번째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썬더 자주포의 최신 버전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K9은 처음으로 독일제 대신 국산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의 방산기업이 한국의 아성을 넘기 위해 아부다비에서 SH-16A 자주포를 선보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자주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동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과 비국가군 간의 분쟁에서 자주포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노린코의 PLG-45를 포함한 자주포를 운용했다. 이스라엘 또한 가자지구 전쟁 중 미국산 M109 자주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주포가 항공기나 미사일보다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되며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장거리 정밀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중국 기업 노린코이 2007년에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상대로
PLG-45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을 앞세워 이번 전시회에 SH-16A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애석하게도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K9 자주포에 집중되고 있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그동안 K9 자주포에는 독일제 엔진이 장착된 탓에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많은 제약과 제한이 뒤따랐지만 최근에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이제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 또한 K9 자주포의 동무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동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중국의 초기 155 자주포 모델인 PLG-45는 알제리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된 바 있다. 그러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포 중 하나로 터키와 이집트를 포함한 11개국에서 1,800대 이상이 운용 중이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프 성 홍보이사는 K9이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자주포 판매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9이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산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간편한 운용 방식에 더해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무런 고장 없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막기후가 특징인 이집트와 카타르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최고의 작전 능력을 보여준 자주포는 K9 자주포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 기업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새로운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이고 나섰지만 결국 K9 자주포의 위상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왔던 우리 기업의 빛나는 노력이 방위산업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밀월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맹공했고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 되게 응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쏘아 올리기만 하면 공중에서 비틀거리다가 폭파되고 추락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들인데요. 이러한 북한 미사일 기술력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쩡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계속되는 실패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영상이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숨겨둔 저력을 실감하고 전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의 목표 지점을 동시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발사가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 영상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병사의 철저한 안보 의식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육군 12사단 상승 향로봉 여단의 전 일병이 적의 거짓된 주장과 기만 속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데 기여한 유공으로 합동참모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 일병은 지난 6월 26일 전방감시를 위해 열 영상 장비를 조작하던 도중 화면 구석에서 번쩍거리는 동그란 구형태의 열점을 식별했고 이후 해당 열점이 북한의 미사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일병은 처음에는 별이나 달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무심코 넘어간 열점이
너의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한 번 더 확인해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식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이어 이러한 전 일병의 탁월한 눈썰미 덕분에 북한의 거짓말을 밝혀낼 명확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20으로 표창을 받은 전 일병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욱 군인 본분을 다하겠다고 표창을 받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유독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벌써 1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의 배후에 한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TOD로 촬영한 북한 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심하게 흔들리며 상승하다가 이내 공중에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좌우로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상태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전하던 미사일에는 이내 불이 붙었고 곧 폭발하여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죠.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의 실패 원인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이 발사의 왼편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사의 왼편은 지난 2017년 미국의 CSIS와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7차례나 실패한 사실을 분석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장거리 로켓 기술력을 과시했던 북한이 7번 연속 어이없는 결함으로 미사일을 추락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이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발사의 왼편은 해킹이나 전자기파 등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적국의 시스템을 교환해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사일 공격 시 발사 준비 발사 비행체 3단계 중 발사 준비 과정에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발사의 왼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발사의 오른편에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가리키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사이버 부대가 북한의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통제 시스템을 교환해 발사 실패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군은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후로도 북한 미사일이 단순히 기술 결함이라 보기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20년대에 우리 국방부가 발사의 왼편의 공식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며 그동안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사령부 산하 별도의 사이버 전자기 부대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과 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 한국형 발사의 왼편에 드디어 결실을 맺고 올해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킬체인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해 제압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체는 작동하는 순간 북한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게 이번과 같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까지 오랜 준비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로켓 대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늘리는 등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킬체인보다 앞선 시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발사에 왼편의 한국형 킬체인을 한 단계 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의 왼편에는 기존 방공 체계보다 훨씬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방공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는 발당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하며 국산 방공 미사일 천공토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15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사일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포대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능한 해커 한 명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이 때문에 국방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사의 왼편 개발에 나섰었고, 한국은 전면전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발사의 왼편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있었던 휴민트 신상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전 국군정보사령부의 국무원에 의해 해외와 북한에서 활동 중인 휴민트들의 신상정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첩보 요원들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외 각지에 파견된 정보작전 요원들도 긴급히 귀국시켜야 했습니다. 한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두었던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인적 행위로 붕괴되고 말았던 안보 대참사였는데요. 그런데 휴민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이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내부망에 침투했다가 정보사 요원 신상 정보를 발견하면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위해선 조선노동당 소속 기관이나 인민군 고위급 고위성 등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으로 침투해야 하죠. 그리고 이는 과거 미국이 발사의 왼편 작전 때 북한에 침투하면서 사용한 경로였습니다. 미국이 하던 해킹을 이제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도 한국형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발사의 왼편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전부터 사이버 정보전에서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동아시아 정보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해커팀이 있었습니다. 일명 다크호텔이라 불리는 이들은 중국,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등등의 상권의 대기업 임원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특수 제작한 악성 코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돌려왔는데요. 보안 취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해킹 능력과 한번 물었던 타겟은 끝까지 공격해 기어코 정보를 빼내는 집요함으로 해외 보안 매체들에서 다크호텔의 정보 수집 위력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비견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안 언론들은 이 해커 집단의 배후로 다름 아닌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서 한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나 한국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었는데 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보안 매체들은 한국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콘이라는 멀웨어가 북한과 러시아를 공격했었는데 공격 방식이 유사해 이 역시 다크호텔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다크호텔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배후로 다크호텔이 지목받고 있죠. 사실 이런 국가를 배후로 한 해커팀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발로 뛰며 적성국의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 요원들의 활동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졌을 뿐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안보를 직결된다는 사실이 일련의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I과 5년 단위 묶음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 기간 방산 수출 규모가 75% 이상 급성장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나라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순이며 반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스페인 순입니다. 전문가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비결을 높은 가격, 경쟁력 무기 장비의 고품질 신속한 납품이라고 언급합니다. 한국 특유의 효율적 제조 방식을 반영한 가격, 경쟁력과 최고의 미국산 무기와의 협력 경쟁 및 자체 첨단 기술 부문에서 비롯된 고품질, 그리고 빠른 생산 라인 가동이 가져다준 신속한 납품.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매력적인 신용계약도 한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력의 나라 대한민국이 또 한 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 괴물 무기의 현무 5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현무 5의 본격적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도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쟁 시 큰 화력을 담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 등에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 5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흔히들 핵무기와 비교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의 실전에서는 핵무기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의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 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 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 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동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탄두 보유 공식화에 대한 기대를 하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무 5의 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기세를 이어 현무 6개발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무 바이블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 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 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무 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 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 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 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두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바뀌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갱도나 범퍼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국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신형 무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2023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강대국들의 전쟁 억제 극대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맞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순항 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투트랙 종류로 나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고공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 방어막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주요 도시 전체를 타격해버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의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강대국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 이어서 한국은 탄도 미사일의 공격은 물론 자체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탄도 미사일의 방어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이 미사일 공격과 방어에 동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전국 미사일 체계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 개발했으며 각종 시험 발사사에서 명중률 100%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력 강대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에서 만든 대형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8일 밤 사할린주 네벨스키 지구 카자치카강 하구에서 해외 선박이 좌초됐다는 정보를 받아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좌초된 선박은 중국 선적에 중국에서 건조된 화물 벌크선인 안양 2호로 폭풍우가 심해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우 배 하나 좌초된 것 가지고 왜 그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자칫하면 대형 환경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에 따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에 사할린에 좌초된 화물선인 안양 2호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건조된 배로 총 톤수 33,044끼의 길이도 190m에 육박하는 거대한 배입니다. 안양 2호는 1월 26일 장쑤성 장인시에서 출항해 러시아 사할린주의 네벨스키 지구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좌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0명은 모두 구조되었고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박에서 연료 유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여전히 안양 2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배가 좌초된 사할린주의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외부에 유출되었다가는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물자들이 대거 실려 있어서입니다. 러시아 해양하천 운송국에 따르면 안양 2호에는 석탄 1000T과 디젤 연료 54T, 연료유 706T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다에 유출될 시 해당 지역 환경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직까지는 연료는 물론 해당 물자들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죠. 이에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선박에서 연료를 펌프질로 빼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기처럼 안양 2호가 좌초된 지역의 악천후가 심해 작업을 위한 인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려워 해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체 작업도 배가 근 탓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안에 있는 연료나 석탄 등 오염물질이 밖에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주로서는 골치가 너무나 아픈 문제일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원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구조할 당시 확인한 결과 안양 2호의 모든 선박 시스템은 좌초된 뒤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시스템에도 이상이 없고 승무원들 중에 부상자도 없을 정도라면 좌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풍우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형 선박도 아닌 33,000티 넘는 대형 화물선이 좌초된 거라면 배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배가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안양 2호는 2010년에 건조된 배로 노후 선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어느 종류의 배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조 후 20년이나 25년 정도가 지난 배를 노후 선박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도 아닌 안양 2호가 선박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킬 수준도 아닌 폭풍우에 좌초되었다는 것은 중국 화물선이 약천후에 버틸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안양 2호는 중국 조선업이 급부상한 2020년대 이전에 건조된 배인 만큼 지금 중국에서 건조되어 나오는 배도 저 정도 수준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 한 척을 만드는 데에만 넌 단위의 스케줄이 필요한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간 만에 조선 기술이나 관련 노하우가 급격히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중국 조선 기술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중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선박 수주량인 거지 순수하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 2호가 좌초된 사할린도 포함된 북극 항로 개척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쇠빙선 건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관련해 대량의 쇠빙선을 한국에 발주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에 했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은 덴마크의 여느 나라 못지않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게 떠올랐고 전략적으로 흥미롭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이건 대규모 부동산 거래다.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며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지난달 재취임 직후 그린란드는 정말 멋진 곳이다. 우리 미국은 국제 안보를 위해 그곳이 필요하다. 덴마크도 결국 동의할 거라 확신한다며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시도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멀쩡한 자국 영토를 팔라는 거니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무태에게 대해 그린란드 총리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독립이지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사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그런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극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해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선박들이 곳곳에 있고 중국 군함들도 있다. 덴마크는 이를 관리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에서의 활동을 견제하려면 자신들이 그린란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선거팀에서 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칼라 센제 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도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의 일부다.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대륙의 일부이며 미국 북동부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나는 중국의 그린란드의 서해경제 활동을 발견했다. 중국은 그린란드를 자국의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목격했다. 러시아의 선박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지역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해역이 덴마크의 책임하에 있지만 덴마크는 이를 방어하거나 심지어 감시할 능력조차 없다. 내가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린란드에 미국 영사관을 설립하고 덴마크의 미 해양경비대 배치를 추진하는 등 북극 안보를 강화하려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건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로서는 아니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샀건 말건 북극권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거 마련할 거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북극 항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쇄빙선의 대량 발주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건과 관련해 약 40척의 대형 해안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는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존스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도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조선소보다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주문하려는 쇄빙선 중 상당량을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나라 중 미국이 요구하는 배를 미국보다 싸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뿐이고 이 중에서도 단기간에 대량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건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샌즈 전 주덴마크 미국 대사도 한국이 미국의 쇄빙신 건조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라는 위대한 동맹국이 쇄빙선 건조를 도와준다면 흥미로운 일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등 북서 항로를 통제해도 당장 쇄빙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쇄빙선은 같은 크기의 일반 선박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 쇄빙 서비스 이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어서죠. 그렇지만 북서 항로 등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과 운항 스케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쇄빙선의 수요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미 쇄빙 LNG선을 건조해본 한화오선과 쇄빙 유조선을 건조해본 삼성중공업 등 쇄빙선에 대한 노하우를 암히 갖추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면 러시아의 북동 항로를 통한 교역도 재개되는 만큼 중국 조선업체들도 쇄빙선 건조에 참가하겠지만 수요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안양 2호의 사할린 좌초를 통해 중국 선박들이 북극해의 악천후를 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는 쇄빙선과 관련해 우리 업체들과의 건조 협력 경험도 있어서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제재로 막혔지만 전쟁 이전에는 우리의 고객이 있던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우리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에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이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사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